1234년 정월, 중국 대륙의 운명을 가른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몽골 제국과 남송이 손을 잡고 금나라의 마지막 황제 완한 승리를 체주성에서 몰아붙인 것입니다. 금나라는 100년 넘게 화북을 지배하며 송나라를 괴롭혀온 숙적이었습니다. 1127년 정강의 변 때 송나라 황실을 납치하고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킨 그 악연의 시작점, 그 치욕의 기억이 100년을 넘어 이제야 복수의 칼날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체주성의 성벽 아래에는 몽골의 기병대와 남송의 보병들이 함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송의 조정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송사와 금사의 기록에 따르면 남송의 재상 사송진은 몽골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리저리도 전쟁 물자와 군량미를 지원했습니다. 몽골의 오고타이 칸 역시 남송과의 협력을 통해 금나라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두 제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그해 2월 완한 승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나라는 이로써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몽골군과 남송군은 함께 승리를 축하했고 양측 장수들은 술잔을 나누며 우정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승리의 뒤편에는 이미 씁쓸한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카이펑, 금나라의 예수도였습니다. 원래 송나라의 수도였던 이 도시는 정강의 변 이후 100년 넘게 금나라의 손에 있었습니다. 동맹 협상 당시 양측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킨 후 화북의 땅은 몽골이, 회수 이남의 땅은 남송이 차지한다고 말입니다. 카이펑은 명백히 화북에 속하는 도시였고 따라서 몽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1234년 6월 남송 조정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사 이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예수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재상 사송지조차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남송은 몰래 군대를 보내 카이펑을 비롯한 하남성 일대를 선점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고토 회복의 기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 그 감정적 열망을 이성으로 누르기에는 너무나 강렬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몽골 조정은 격분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즉시 사신을 보내 항의했고 남송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송의 대답은 아니랬습니다. 원사 송나라 열전에 따르면 남송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몽골은 이미 광대한 영토를 얻었으니 조그만 하남성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설령 화가 나더라도 우리 강남의 험준한 지형과 장강의 천연 방벽을 뚫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남송 조정은 두 가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몽골 제국에게 약속과 신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제국의 위신 그 자체였습니다. 칭기즈칸 이래로 몽골은 항복한 자에게는 관대했지만 배신한 자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었습니다. 둘째, 몽골의 군사력과 전략적 끈기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강남의 지형이 험하다고 해서 몽골이 포기할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1235년 봄 몽골은 공식적으로 남송 정벌을 선언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원사는 전합니다. 송나라는 우리와 맹약을 맺고도 배신했다. 이는 천하의 우리 몽골의 신의를 의심케 하는 행위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로써 40년에 걸친 남송 정벌 대서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초기 전투들은 남송에게 악몽이었습니다. 1236년 몽골군은 사천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송사 병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몽골군은 불과 몇 달 만에 사천성의 주요 거점 여러 곳을 함락시켰습니다. 남송군은 평지에서 몽골 기병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며 질주하는 몽골. 기병대의 속도와 기동력 앞에서 남송의 보병 중심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239년 몽골은 다시 한번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양양과 평양 일대를 공략했습니다. 장강 유역의 요충지들이 하나둘씩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송 조정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카이펑 점령이 가져온 일시적인 만족감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생존에 대한 공포만 남았습니다. 남송의 이종 황제는 급히 화평 사절을 보냈습니다. 원사 송나라 열전에 따르면 남송은 카이펑과 하남성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막대한 세패를 바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몽골 조정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상대와의 평화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몽골의 입장이었습니다. 1241년 오고타이 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는 남송에게 일시적인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후계 문제로 내부 혼란에 빠졌고 남송 침공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태풍 전의 고요였을 뿐입니다. 몽골의 전략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단지 재정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51년 몽케 칸이 즉위하면서 남송 정벌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몽케는 동생 쿠빌라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사천성과 호북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사 몽케 본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송나라는 장강의 험함을 믿고 오만하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들의 거점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시기부터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더 이상 빠른 기동전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계적인 공성전과 장기 포위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송의 산성과 요새들을 하나하나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며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시간과 인내심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1258년 몽케 칸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사천성의 합주성을 공격했습니다. 송사에 따르면 합주성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남송의 수비군은 몽케의 군대를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고 몽케 칸마저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몽케는 이 전투 직후 병사했고 이는 다시 한번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몽케의 죽음 이후 쿠빌라이와 그의 동생 아릭 부케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1260년부터 1264년까지 약 4년간 몽골 제국은 내전에 휩싸였고 남송은 또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남송 조정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당쟁에 빠져 있었고 효율적인 군사 개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64년 쿠빌라이가 최종 승리하며 데칸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이전 칸들과는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중국 문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통치자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한족 관료들을 대거 등용했고 중국식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271년에는 국호를 원나라로 바꾸고 대도, 지금의 북경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화적 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송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단순히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로서 통일하려 했습니다. 이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234년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남송이 약속을 지켰다면, 만약 카이펑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몽골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강남의 번영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한순간의 오판, 한순간의 욕심이 한 왕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송사 간신 열전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큰 화를 불러들였다.
몽골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과 같았다. 유교적 사관에서 보더라도 신의를 저버린 것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제국은 남송을 향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목숨이 희생될 것이고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할 것이며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순간 1234년 카이펑에서의 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268년 가을 몽골 제국의 명장 아주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양양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양양성, 지금의 호북성 양양시에 위치한 이 도시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송사 지리지에 따르면 이곳은 장강 중류의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고 남송의 수도 이만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양양을 잃으면 장강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장강이 무너지면 강남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양양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한수가 성을 감싸 흐르고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0m가 넘었고 두께는 8m에 달했습니다. 원사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성 안에는 3만 명의 정예 수비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무기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비를 맡은 장수는 여문안과 장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송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들이었습니다. 아주는 양양성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간 남송과 싸워온 베테랑이었고 강남의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양양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남송 정벌은 불가능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요새를 무너뜨려라. 몽골군의 첫 번째 전략은 완전한 포위였습니다. 원사 아주 열전에 따르면 아주는 양양성 주변에 여러 개의 보루를 세우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육로는 물론이고 한수를 통한 수로까지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강에는 쇠사슬과 나무 방책을 설치하여 배가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이 이전까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이었습니다. 1269년 봄 포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양성 안의 상황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문안은 매일 성벽을 순찰하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송사 여문안 열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문안은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고된 일은 먼저 나서서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성 안의 사기는 높았고 사람들은 몽골군이 곧 포기하고 물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위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269년 여름 그는 양양성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번성까지 공격했습니다. 번성은 양양성의 쌍둥이 도시로 양양의 물자를 공급하는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원사에 따르면 번성의 수비장 장귀는 3,000명의 군사로 몽골의 대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번성 공방전은 처절했습니다. 몽골군은 투석기와 공성 막루를 동원하여 밤낮 없이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송사 장귀 열전의 기록에 의하면 장귀는 직접 성벽 위에서 지휘하며 화살과 돌을 막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직접 업고 치료소로 옮겼습니다. 그의 아내 이씨 부인 역시 여자들을 조직하여 밤새 화살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270년 3월 번성은 함락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버텨왔지만 결국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장귀는 남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항복하는 자는 항복하고 죽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라. 장귀와 수백 명의 병사들은 성문을 열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없었습니다. 번성의 함락은 양양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양양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떤 외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문하는 장귀의 죽음을 듣고 사흘밤을 통곡했다고 송사는 전합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1271년 포위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양성 안의 식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3만 명이던 수비군은 전투와 질병으로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문하는 여전히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안의 백성들에게 땅을 파서 채소를 기르게 했고 말과 소를 잡아 식량을 아꼈습니다. 송사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식사량을 일반 병사의 절반으로 줄였고 이를 본 병사들 역시 굶주림을 참아냈습니다. 이 시기 남송 조정에서는 양양을 구원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송사 이종기에는 여러 차례 구원군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몽골군의 포위망은 너무나 철저했고 구원군들은 양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격퇴당했습니다. 이만의 조정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1272년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양양 포위전이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사 세조 본기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페르시아 출신의 기술자 이스마일과 아라비아 출신의 군사 고문 알라우딘을 양양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중동의 최신 공성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회포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투석기였습니다. 원사 병지의 상세한 기록에 의하면 이 무기는 평형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인력 투석기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150kg에 달하는 돌덩이를 300m 이상 날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레뷰셋이라고 불렸던 이 무기가 동아시아에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1273년 정월 회회포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원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 틀에 긴 팔이 달려 있고 한쪽 끝에는 무거운 추가, 다른 쪽 끝에는 돌을 담는 주머니가 있었다. 추가 떨어지면서 팔이 움직이고 돌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위력은 천둥과 같았다. 시험 발사에서 회회포는 성벽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1273년 2월 본격적인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사 여문한 열전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돌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건물들이 무너졌다. 성벽의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렸다. 병사들은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어 공포에 떨었다. 며칠간의 포격으로 양양성의 북쪽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여문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몽골군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송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다고 합니다. 1273년 3월 여문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 아주와 만났습니다. 원사 아주 열전에는 그들의 대화가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문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송의 신하로서 6년을 버텼다. 이제 성은 함락 직전이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 나는 항복하겠지만 조건이 있다. 성 안의 백성들과 병사들을 해치지 말라. 아주는 여문안의 용기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원사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장군이다. 6년 동안 우리를 막아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3월 14일 양양성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여문안은 투구를 벗고 걸어 나와 아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문안이 성문을 나설 때 성 안의 백성들과 병사들이 모두 통곡했다. 6년을 함께 버텨온 그들의 장군이 떠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몽골군 역시 이 노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아주는 여문안을 일으켜 세우며 예우했고 약속대로 성 안의 백성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양양성의 함락은 남송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송사 도종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은 패닉에 빠졌다. 재상가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양양이 무너졌으니 강남을 지킬 방법이 없다. 실제로 양양 함락 이후 남송의 방어선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양 함락의 의미는 단순히 한 성을 잃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6년간의 저항은 남송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회포라는 신무기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남송의 어떤 요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용기와 충성심을 압도한 것입니다. 원사 세조본기는 쿠빌라이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데카는 양양 함락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남송의 심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바얀 장군에게 명하여 대군을 남하시켜라.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을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양양성 6년 공방전은 인간 의지의 한계와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여문안과 장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은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역사의 길이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1260년 3월 카라코룸에서 열린 쿠릴타이, 즉 몽골 제국의 대회의에서 쿠빌라이가 대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로운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원사 세조본기에 따르면 그의 동생 아릭 부케 역시 자신이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카라코룸에서 별도의 쿠릴타이를 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2명의 칸을 가지게 되었고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간의 내전은 쿠빌라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원의 전통적인 유목 군주로는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사 유병충 열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한족 문신 유병충을 불러 물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유병충은 대답했다. 중국을 다스리려면 중국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쿠빌라이의 새로운 정치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1264년 아릭 부케가 항복하면서 내전이 끝났습니다. 쿠빌라이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카라코룸 대신 연경, 지금의 북경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원사 지리지에 따르면 그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연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무게 중심이 초원에서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가장 혁명적인 결정은 인재 등용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원사 곽수경 열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한족, 생목인, 몽골인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했다. 천문학자 곽수경, 수리 전문가 곽흡, 제정가 아함마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중용되었다. 전통적인 몽골 귀족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쿠빌라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67년 쿠빌라이는 대도, 즉 새로운 수도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원사 영종 열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한족 출신 건축가 유병충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통의 도시 계획 원리를 적용하면서도 몽골의 실용성을 결합시켰습니다. 넓은 대로 체계적인 구획, 거대한 궁전 단지가 초원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도는 내가 본 가장 완벽한 도시였다. 모든 거리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고 궁전은 황금으로 빛났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양성 포위전이 길어지면서 그는 전통적인 몽골의 기병 전술만으로는 남송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원사 병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70년 쿠빌라이는 서역의 기술자들을 대거 초청하여 새로운 무기 개발을 명령했다. 그는 말했다. 송나라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너뜨릴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페르시아 출신의 이스마일과 아라비아 출신의 알라우딘이 대도에 도착한 것은 1271년 봄이었습니다. 원사 회회인 열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칸국, 즉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몽골 칸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최신 공성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평형 추식 투석기, 즉 회회포의 설계도를 가져왔습니다. 쿠빌라이는 직접 이들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원사 세조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대도 외곽에 임시 성벽을 쌓고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세워졌고 무게 5톤에 달하는 평형추가 한쪽에 매달렸다. 다른 쪽에는 150근, 약 90kg의 돌덩이가 놓였다. 평형추가 떨어지자 돌이 하늘로 날아올라 300보, 약 450m 떨어진 성벽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양양을 무너뜨릴 무기다. 쿠빌라이는 즉시 회회포의 대량 생산을 명령했습니다. 원사 병지에는 생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목수와 대장장이들이 소집되었다. 사천성의 단단한 목재가 운반되어 왔고 산서성의 철이 평형추로 주조되었다. 6개월 만에 20대의 회회포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혁신은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적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272년 그는 바얀을 남송 정벌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원사 바얀 열전에 따르면 바얀은 당시 30대 후반의 젊은 장군이었지만 전략적 사고와 행정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쿠빌라이는 바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원사는 전합니다. 속도보다는 확실함을, 파괴보다는 통합을 목표로 하라. 우리는 남송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관대하게 대하고 저항하는 자만 엄격하게 응징하라. 이것은 전통적인 몽골의 정복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바야는 이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1273년 양양성이 함락된 후 그는 여문안을 처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나라의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송사 여문안 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야는 여문안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 일한다면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러나 여문안은 거절하며 말했다. 나는 이미 송나라를 배신했다. 다시 주군을 섬길 자격이 없다. 결국 여문안은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쿠빌라이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수군의 창설이었습니다. 원사 병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274년 쿠빌라이는 장강에서 수전에 능숙한 남송의 투왕 장수들을 모집하여 수군을 조직했다. 그는 말했다. 강남을 정복하려면 육지뿐만 아니라 물에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육전에만 능했던 몽골군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호북성 출신의 투왕 장수 여문용이 수군 창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원사 여문용 열전에 따르면 그는 양양 함락 후 몽골에 투항했고 쿠빌라이에게 수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강남은 물의 나라입니다. 장강, 동정호, 태호 등 수많은 강과 호수가 얽혀 있습니다. 수군 없이는 강남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쿠빌라이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문용을 수군 총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274년 한 해 동안 한수와 장강 상류에서 대규모 선박 건조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사 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5,000척의 전함이 건조되었고
3만 명의 수군이 훈련을 받았다. 배에는 투석기와 화포가 장착되었고 남송의 수군 전술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것은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군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또한 보급 체계의 혁신에도 힘썼습니다. 송사병지에는 남송군이 보급 문제로 자주 고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원사 세조 본기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전국에 역참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도로에 보급 창고를 설치했다. 어떤 군대도 3일 이상 보급 없이 작전을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보급망은 장기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275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대도에서 바얀을 불러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사 바얀 열전에는 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말했다. 양양은 무너졌고 우리의 무기와 전략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송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통일자다. 항복하는 자는 포용하고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 바야는 무릎 꿇고 대답했다. 성지를 받들겠습니다. 쿠빌라이의 이러한 혁신들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원사 세조본기는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힘과 중국의 지혜를 결합시켰다. 그는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건설자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최종적으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물록에서 쿠빌라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지혜로운 군주였다. 그는 힘으로만 다스리지 않았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인재를 통해 다스렸다. 그의 궁정에는 온갖 나라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 모두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것이 바로 쿠빌라이가 다른 몽골 칸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1276년 초 바얀의 대군은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20만 대군, 5천 척의 전함, 수백 대의 회회포가 남송의 수도 이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사병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되고 조직된 원정군이었다. 보급, 통신, 의료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남송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쿠빌라이의 혁신은 결국 기술과 전략, 그리고 리더십의 종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창조했습니다.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이 새로운 제국 앞에서 전통적인 중국 왕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물결은 이제 막을 수 없이 남송을 향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1275년 8월 바얀의 대군이 장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원사 바얀 열전에 따르면 20만 명의 육군과 5천 척의 수군 선단이 동시에 움직이는 광경은 장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전함으로 뒤덮여 물빛이 보이지 않았고 육지에는 몽골 기병의 깃발이 지평선까지 펼쳐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송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전투는 지금의 아니성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남송의 명장 가사도가 13만 대군을 이끌고 정주에서 몽골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송사 가사도 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사도는 남송 조정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충성스럽고 용맹했으며 병사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그가 출정할 때 2만의 백성들이 길에 늘어서서 눈물로 전송했다.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1275년 10월 정주 전투에서 남송군은 참패했습니다. 원사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바야는 정면 공격 대신 우회 기동을 선택했다. 몽골 기병이 남송군의 후방을 포위하는 동안 수군은 장강을 따라 보급로를 차단했다.
가사도의 군대는 고립되었고 사흘 만에 무너졌다. 가사도는 간신히 이만으로 도망쳤지만 13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는 3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만에 전해지자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송사 도종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매일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아무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어떤 이는 서쪽 사천으로 피난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남쪽 광동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송 조정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황실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불과 4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송공제 조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송사 공제기에 따르면 1274년 선제 조기가 급사하자 4살의 조연이 즉위했다. 실권은 황태우 전씨가 쥐고 있었는데 그녀는 정치에 무지했고 우유부단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지도부는 어린아이와 경험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275년 11월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강서성의 주요 도시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원사 바얀 열전에는 바얀의 전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얀은 항복하는 도시에는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고 관리들을 그대로 임용했다. 그러나 저항하는 도시는 가차없이 공격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도시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이것은 쿠빌라이가 지시한 바로 그 전략이었습니다. 12월 바얀의 군대는 강소성 진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만에서 불과 200리,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송사 지리지에 따르면 진강은 장강 하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이곳이 무너지면 이만까지는 평탄한 길뿐이었습니다. 남송 조정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5만 명의 군대를 진강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진강의 수비군은 싸우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송사 간신 열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강의 수비를 맡은 장수 유량은 겁쟁이였다. 몽골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몰래 배를 준비하여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병사들이 이를 알고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진강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 1276년 1월 진강은 전투 한 번 없이 몽골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만에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송사 도종기에는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매일 몽골군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대신들 중 많은 이들이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몰래 재산을 챙겨 도망갔다. 황태우 전씨는 매일 울기만 했다. 천년 고도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1276년 1월 18일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사 송나라 열전에 따르면 황태우 전씨는 남은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재상 진의 중 좌승상 옥연 그리고 몇몇 중신들만이 참석했다. 황태우가 울면서 물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길이 무엇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재상 진의중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사 진의중 열전에는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2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싸울 군대도 장수도 재물도 없습니다. 계속 저항하면 이만의 백성들만 죽을 것입니다. 신은 항복을 건의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좌승상 옥연이 반대했습니다. 송사 옥연 열전에 따르면 그는 격렬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300년 송나라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조상들께 무슨 면목으로 갈 것입니까? 신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쳤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황태우 전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송사 공제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태후는 어린 황제를 안고 통곡했다. 선왕들께 죄송하고 조상들께 죄송하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백성들의 목숨을 생각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1276년 2월 4일 남송 조정은 공식적으로 항복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복 사절단의 수석 대표는 재상 진의 중이었습니다. 원사 송나라 열전에 따르면 그는 바얀의 진영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송은 300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이 다했지만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황실과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바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쿠빌라이 칸께서 이미 지시하셨다. 항복하는 자는 해치지 말라고. 나는 그 명을 따르겠다. 1276년 3월 28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송사 공제기에는 이날의 광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만의 성문이 열렸다. 황태후 전씨가 어린 황제 조연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뒤를 따라 대신들과 황족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다. 이만의 백성 수만 명이 거리에 늘어서서 통곡했다. 300년 대송 왕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바야는 황태후와 어린 황제를 예의 바르게 맞이했습니다. 원사 바얀 열전에 따르면 바야는 그들에게 절을 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리를 마련하여 앉게 했고 차를 대접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칸께서 관대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몽골의 정복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얀의 군대는 조용히 임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사 병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야는 엄격하게 군율을 지켰다. 어떤 병사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지 못하게 했고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위반하는 자는 즉시 참수했다. 이만의 백성들은 놀라워했다. 이것이 정복자의 모습인가? 천년 고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송사 지리지에는 당시 이만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만은 인구 150만의 세계 최대 도시였다. 화려한 궁전, 번화한 시장, 아름다운 서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단지 황궁에 걸려있던 송나라 깃발이 내려지고 원나라 깃발이 올라갔을 뿐이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3월 30일 바야는 황태후와 어린 황제를 북쪽 대도로 호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사 공제기에 따르면 떠나는 날 아침 이만의 백성들이 길을 메웠다. 모두가 울면서 황제를 배웅했다. 조연은 불과 5살이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다. 그는 울면서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것이 남송 황실과 이만의 마지막 이별이었다. 좌승상 오견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송사 오견 열전에는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견은 서호 옆 정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옷 속에서 혈서가 발견되었다. 신은 대송의 신하로 살았고 대송의 신하로 죽는다. 후세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좋다. 나는 내 도리를 다했다. 그의 죽음은 남송 충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만의 함락은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붕괴였습니다. 원사 세조 본기에는 쿠빌라이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칸은 이만이 무혈 입성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한 방식이다. 파괴가 아닌 통합, 정복이 아닌 계승. 이제 우리는 진정한 중화의 주인이 되었다. 쿠빌라이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송의 충신들 중 일부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황실의 어린 왕자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송사 도종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수부 장세걸, 진이중 등은 조연의 동생들인 조씨와 조병을 추대하여 계속 저항했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 유랑 정부를 수립했다. 남송의 마지막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만의 비극은 한 왕조의 종말이자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사 사실론에는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송나라는 문으로 일어나 문으로 망했다. 무를 경시하고 문만 숭상한 결과 결정적 순간에 싸울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문화와 철학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만은 함락되었지만 송나라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남쪽 바다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1276년 4월 이만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남쪽으로 퍼져나갔을 때 남송의 충신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송사 육수부 열전에 따르면 육수부는 말했다. 황제는 포로가 되었지만 황실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2명의 왕자가 있다. 대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남송 마지막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수부는 당시 남송 조정의 좌승상이었습니다. 송사에 따르면 그는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로 이만 함락 직전 병을 핑계로 광동성 조경부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일부러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만이 함락되면 남쪽에서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장세걸이었습니다. 송사 장세걸 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세걸은 무장으로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그는 육수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남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1276년 5월 육수부와 장세걸은 조씨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조씨는 조현의 이복 형제로 당시 7살이었습니다. 송사 단종기에 따르면 조씨는 복주, 지금의 복건성 복주시에서 즉위했다. 정식 즉위식은 간소했지만 충신들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 복주는 잠시나마 남송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단종 정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원사 병지에 따르면 바야는 즉시 장수 리항을 보내 복주를 공격했다. 이만의 몽골군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하했다. 1276년 11월 몽골군이 복주에 접근하자 육수부는 다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송사 육수부 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수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대송의 불씨를 지켜야 한다. 황제와 신하들은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송사 지리지에 따르면 수백 척의 배에 황실 가족, 신하들, 그리고 따라 나선 백성 수만 명이 탔다. 그들은 남쪽 해안을 따라 광동성으로 향했다. 바다 위에 유랑 조정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육지를 버리고 바다로 도망친 것입니다. 1277년 4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송사 단종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씨는 어린 나이에 바다의 풍파를 견디지 못했다. 병이 들어 날로 쇠약해졌다. 5월 8일 어린 황제는 광동성 앞바다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향년 8살이었다. 육수부와 장세걸은 또다시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조씨가 죽자 그들은 마지막 남은 왕자 조병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조병은 불과 7살이었습니다. 송사 말재기에 따르면 조병의 즉위식은 배 위에서 거행되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바다를 궁전 삼아 어린 황제가 즉위했다. 참석한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남송의 마지막 황제 말재 조병의 즉위였습니다. 육수부는 남은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원사 송나라 열전에 따르면 육수부는 광동, 광서, 복권의 각지에서 군사를 모집했다. 남송에 충성하는 자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1278년 말 그의 수하에는 약 20만 명의 군사와 천여 척의 배가 모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1278년 12월 육수부는 마지막 근거지로 광동성 애산을 선택했습니다. 송사 지리지에는 애산의 지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산은 광동성 신회현 남쪽 바다에 위치한 작은 산이다. 바다로 돌출된 절벽이 있고 그 아래 작은 만이 있어 배를 정박하기에 적합했다. 육지와는 좁은 길로만 연결되어 있어 방어하기에 유리했다. 이곳이 바로 남송 왕조의 마지막 무대가 될 곳이었습니다. 육수부는 애산에 임시 궁전을 세우고 조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송사 육수부 열전에 따르면 그는 비록 바다 위에 있었지만 정식 조정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매일 조회를 열었고 관리들을 임명했으며 법령을 공포했다. 그는 대송이 아직 살아있음을 천하에 보이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사 장홍범 열전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장홍범을 남송 잔당 소탕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장홍범은 한족 출신으로 원나라에 투항한 장수였다. 그는 남송의 지리와 수전 전술을 잘 알고 있었다. 1279년 정월 장홍범은 2만의 육군과 수백 척의 전함을 이끌고 애산으로 향했습니다. 육수부는 장홍범의 접근을 알고 최후의 방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사 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육수부는 천여 척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거대한 부유 요새를 만들었다. 배들을 일렬로 연결하고 판자를 깔아 육지처럼 만들었다. 중앙에는 황제가 탄 용선을 배치하고 주변의 전함들을 빙 둘러 보호했다. 이것은 육전에 익숙한 병사들을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1279년 2월 6일 역사적인 애산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사 병지에는 그날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장홍범의 함대가 애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원군의 배는 수백 척이었지만 남송의 배가 1000척이 넘었다. 그러나 수적 우세가 전부가 아니었다. 원군의 배는 기동성이 좋았고 병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송사 장세걸 열전에 따르면 장세걸은 직접 선봉에 서서 원군과 맞섰다. 그의 함대는 용맹하게 싸웠고 몇 척의 원군 배를 격침시켰다. 한때 남송군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남송의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동성이 없었고 포위당하기 쉬웠습니다. 원사 장홍범 열전에는 원군의 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홍범은 정면 공격 대신 측면 공격을 선택했다. 작고 빠른 배들을 보내 남송 함대의 양쪽 날개를 공격했다. 화살과 화포가 비처럼 쏟아졌다. 남송의 배들은 움직일 수 없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다. 오후가 되자 남송 함대의 여러 곳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송사 육수부 열전에는 그의 마지막 순간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육수부는 어린 황제 조병이 탄 용선으로 갔다. 조병은 겨우 8살이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육수부가 물었다. 폐하,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린 황제가 대답했다. 재상 어른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육수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사는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육수부가 하늘을 향해 외쳤다. 선왕들이시여, 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다했습니다. 신은 황제와 함께 가겠습니다.
대송이 망하더라도 황제의 혈통이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송사 육수부 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수부는 조병을 꼭 껴안고 바다로 투신했다. 두 사람은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대송왕조의 마지막이었다. 육수부가 황제와 함께 바다에 투신하자 남송의 많은 신하들과 병사들도 뒤따랐습니다. 원사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바다에 투신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며칠 동안 바다에는 시신들이 떠다녔고 물이 붉게 물들었다. 애산 앞바다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이것이 중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 애산 해전의 결말이었습니다. 장세걸은 살아남았습니다. 송사 장세걸 열전에 따르면 그는 10여 척의 배와 함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 그는 남쪽으로 계속 도망쳤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결국 그는 남중국해의 어느 섬에서 자결했다. 그의 나이 44살이었다. 남송의 마지막 명장도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애산 해전의 소식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사 세조 본기에는 쿠빌라이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말했다. 육수부는 진정한 충신이었다.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라. 죽은 자들을 위해 묘를 세워라. 정복자마저도 패자의 충성심에 감동한 것입니다. 송사 사실론에는 애산 전투가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송나라는 319년 만에 멸망했다. 마지막 황제는 바다에 투신했고 마지막 재상은 충절을 지켰다. 비록 망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화 문명의 기계다. 애산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후세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1279년 2월 6일 애산 해전이 끝난 그날로 남송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사 세조 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천하가 통일되었다. 북방의 초원에서 시작된 몽골 제국이 드디어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송나라 이래 400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쿠빌라이는 중국의 황제가 되었고 새로운 왕조 원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산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송사 지리지 말미에는 후대의 역사가가 덧붙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애산의 바다는 매년 붉게 물든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순절한 10만 충신의 피라고 말한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충성심만은 확실하다. 역사는 끝났지만 정신은 영원하다. 40년에 걸친 남송 정벌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235년 남송의 오판으로 시작된 이 긴 전쟁은 1279년 애산의 바다에서 끝났습니다. 쿠빌라이의 전략, 바얀의 용병, 회회포의 위력, 그리고 여문완, 육수부, 장세걸 같은 남송 충신들의 비장한 저항. 이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낸 역사의 대서사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승리했지만 남송의 정신 또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승패는 한순간이지만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